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3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은 일본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막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뭐 세계사도 하고 뭐 동아시아사도 하고 한국사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EBS에서는 한국사를 한 지가 조금 이제 오래됐지만 뭐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사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기억에 남는 한 제자 녀석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수업을 쓱 하고 딱 나왔는데 그 녀석이 어느 날 딱 뛰어나오더니 저한테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전 우리 역사 배우기 싫어요. 아니 맨날 일본한테 빼앗기고 뜯기고 약하고 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자식아 그래도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순간 고민 끝에 제가 그랬어요. 누구누구야, 나도 정우성으로 태어나고 싶었어. 나도 원빈으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요즘 말로 하자면 차은우로 태어나고 싶었지. 그런데 이렇잖아. 그렇다고 이 인간 유성환의 역사가 가치가 없니? 내가 태어났더니 아주 강대국의 시민나라에 태어나서 다른 나라로 침략하고 확장하고 이런 걸 수업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우린 태어났더니 약한 나라였어. 내가 운동 늦게까지 하다가 뒤늦게 공부해서 교사가 됐고, 그리고 EBS 강사로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인간 유성환의, 교사 유성환의, 강사 유성환의 역사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니?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은 너도 인정하잖아.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어. 우리나라 역사는 화려하진 않지만 비굴하지 않았어. 그 누구의 역사보다 수십 년간의 강점기 끝에도 우리 역사와 언어를 지켜냈고, 그래서 21세기 K-팝이라는, K-문화라는, K-컨텐츠라는 것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미래가 촉망된 바로 그 나라야. 그 역사를 약하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치욕스럽지 않았던 그 끊임없이 싸웠던 그 역사를 난 가르치고 있다. 그래, 이 유성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배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애가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했던 답변 중에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화려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비굴하진 않았습니다. 그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였었고요. 일본의 오늘은 되게 이 화려한 그 과정,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갔었던 그러한 역사. 이걸 보면서 뭐 부러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연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게 되었었는지, 또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요 막부.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유성환은 참 가무가 뛰어난 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요 무로마치 막부가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고요. 어이없이 2022년에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왔어요. 이건 사실 거의 동아시아사 문제에 가까웠었는데 뭐 어렵진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뭐 에도 막부는 2023년 9월 본수능에 등장했을 정도로 뭐 언제나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개항 파트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요 에도 막부랑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나타났던 메이지 정부를 구분하는 문제, 요게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항까지는 에도 막부예요.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타났었던 것들.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모평에는요 거의 연이어서 4년, 뭐 5년 연속 거의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연표 문제 요거 조금 어렵게 나왔었고요. 수능에서는 살짝 최근엔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됩니다.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행지로는 그만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일본이 빨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저는 좀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일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뭐 일제 강점을 했던 100년 전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한 일본 어떤 과정을 거쳤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막부 시대, 막부라는 개념을 여러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막부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일왕, 세계사 교과서로 따지자면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즉, 막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군대의 짱, 쇼군이 직접적인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쇼군이 힘이 있고 일왕 즉 천황은 있지만 힘이 약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쇼군에 의해서, 쇼군은 대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이 쇼군에 의해서 지배되는 형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군사정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막부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마쿠라에서 막부가 시작됩니다. 자, 이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사람은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되겠습니다. 종종 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마쿠라도 그렇고 무로마치 막부도 그렇고요,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요즘에는 요 만든 사람들 이름을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요리를 할 때 약간 이렇게 뭐 MSG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이런 걸 뭐 한다고 하죠? 가미 한다고 하죠. 가미.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요 이름이 워낙 기니까 우리가 다 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가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게 12에서 14세기까지 가죠. 13세기.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가 있을 때 13세기까지 있었잖아요. 13세기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몽골의 시대죠. 그래서 몽골은요, 대륙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까지 원정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2번이나 단행을 하죠. 그렇지만 이때 마침 태풍이 불어와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 바람을 일본 사람들은 야, 우리는 저건 신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그래서 이걸 신풍이라고 합니다. 가미카제라고 하죠. 이 신풍에 의해서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이요, 본인들을 어떤 의식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되냐면, 야, 신이 바람을 보내줬잖아. 그럼 우리는 신이 지키는 나라 아니야? 신의 나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국 의식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가마쿠라 막부는 어쨌든 몽골에 의해서 멸망한 건 아니거든요. 14세기까지 가니까. 근데 왜 멸망하게 되냐? 자신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 몽골 애들은 오기만 하면 거의 유럽 대륙까지 쓸어버렸잖아. 쟤네가 오기만 하면 끝나.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비 지출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비가 많으면 좋은 거죠. 뭐 튼튼한 나라, 강한 국방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거의 자체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리고 14세기에 등장하게 되었던 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에 있는 막부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토, 요 지역 문제로 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아시카가 다가우지. 아시카가 다가우지가 되겠고요. 특히 이 무로마치 막부라고 한다라면 누구? 감합무역, 요거 형광펜입니다. 감합무역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는요, 미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명 무로마치 감합. 그래서 명 무로마치 감합. 요 무로마치 막부 때 중국은 명나라였었고요. 그 명이라는 나라와 무로마치 막부가 감합무역을 했었다. 요거 제가 명나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무로마치 막부가 운영되다가 선생님,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는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 2개밖에 없나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 때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웠다. 그리고 몽골의 침략을 받았었다. 그렇지만 바람으로 막았다. 끝이에요.
그거 이상 더 이상 없어요. 물어맞춤 학부는 그러면 미음 미음 미음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걸로 물어봤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물어맞춤 학부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 무인들끼리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약 100년간의 혼란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린 그걸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그래요. 엄청난 혼란의 시대입니다. 뭐 굳이 따지면 100년이 좀 더 갔습니다. 자, 그것을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서 언제나 많이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전국 시대 때 3명의 영웅이 있는 걸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군이었었죠. 그가 누굽니까? 오다 노부나가.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고요. 아주 그 성격이 칼 같았던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새를 노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 3명의 이 당시에 일본의 영웅들이 다 다르다. 뭐 이걸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합니다. 새를 향해서 칼을 딱 보이고요. 노래해! 노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촥! 새를 참수합니다. 새한테 참수란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새를 없애고요. 나에게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은 워낙에 미천했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되게 중용시켜요. 재주가 그렇게 많았대요. 이게 워낙 좋았고, 입담이 워낙 좋았고, 또 그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새를 노래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는 막 간지럽히든 뭘 하든 털을 뽑든 막 어쨌든 재주를 부려서 노래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는 또 한 명의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은 이랬다는 거죠. 새야, 노래해 줄래? 하고 그 옆에서 노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래서 기다림의 상징. 그래서 이 3명의 인물 중에 최종적으로 에도 막부를 세운 사람은 누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그래서 기다림의 화신, 바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들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세 이야기가 워낙에 유명하죠. 자, 그러한 과중에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습니다. 자, 이 무사들의 불만을 다 정리했고요. 이 불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신한테 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하고요. 명으로 가는 길을 비켜라 라고 우리 조선에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먼저 때리게 됩니다. 이게 1592년 임진왜란이 되겠고요. 이 임진왜란 당시에 누가 도와주죠? 명나라가 지원을 해주게 되죠. 조선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을 치러 간다는 거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거 제가 명나라 때 말씀드렸던 만력제가 갑자기 꿈에 관우가 나타나더니 유비 형님, 저기 우리 조선 그 장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파업하다가 유일하게 했던 일이 조선을 도와줬던 일이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중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전투가 일본의 향후 전국을 놓고 한판 붙었던 게 우리 세계사에선 필요 없습니다. 새끼가 하라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그 새끼가 하라 전투에서 이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습니다. 에도 막부는 시험 문제 나올 게 꽤 많습니다. 에도가 지금의 어디냐면 도쿄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딱 4개예요. 파트로 따지자면 하나씩 한번 볼 텐데요. 정치 파트에서는 막번 체제에 따른 상킨 고타이 제도, 경제 파트에서는 조닌 계층이 성장했었다. 그 다음에 외교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쇄국 정책이었지만 네덜란드한테만 허락해 주었었다. 문화 파트에서는 난학과 조닌 문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하나씩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 파트에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예요. 선생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봉건제도 아니고 중앙집권제도 아니고 이런 거죠. 자, 여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도 막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할지는 직접 쇼군이 통치하는 거예요. 쇼군이 통치를 하고요. 이 나머지 지역은요. 나머지 지역, 이거보다는 사실 숫자는 더 많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또 다른 무인들에게 띄워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면 다이묘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이묘들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쇼군이 직접 다스리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막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이묘들에게 띄워준 이 지역을요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봉건제로 띄워준 거고, 선생님 이거 봉건제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중앙집권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처음에는 다이묘들이 잘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거기 안에선 거의 왕처럼 살 거 아니에요? 아니 쇼군 쥐랑 나랑 다를 게 뭐야?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딱 캐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기적으로 이 쇼군을 아련하게 해요. 직접적으로 와서 쇼군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뭐 선물도 갖고 오게 하고요. 충성서약도 정기적으로 받고요. 아니면 가족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묘들이 쇼군을 직접 만나야 하게 되는 이러한 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산낀 고타이 제도라고 합니다. 요거 선생님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에도 막부 때는 중앙집권전 봉건 체제, 이런 걸 막번 체제라고도 하는데 그 표현보단 산낀 고타이 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특히 또 하나,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체제, 즉 쇼군이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무사가 무사를 통제하는 나름의 법도가 있었대요. 그것을 무가제 법도라고 합니다. 요걸로도 가끔 물어봅니다. 요게 다 뭐 선생님 이거 우리 다 써야 됩니까? 뭐 단어가 좀 낯선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능 세계사는요 주관식 없어요. 주관식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의 뜻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런 건 공부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독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산낀 고타이 제도 나왔어요? 에도 막부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막번 체제? 에도 막부예요. 무가제 법도 나왔어요? 에도 막부예요. 끝. 되셨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요게 산낀 고타이 제도예요. 자, 산낀 고타이 제도는요, 이 수행원들이 수백 명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죠.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잠시 뒤에 나오게 되는 조닌 계층이 되겠습니다. 조닌 계층. 그래서 어떤 번에서는요, 요 산낀 고타이 제도로 인해서 쇼군을 갈 때 선물도 사가고 또 이 수백 명의 수행원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막대할 거 아니에요.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 산낀 고타이 제도를 하면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낀 고타이 제도는 에도 막부 때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쇼군을 가던 길에 중간중간에 수백 명이 머무르고요, 또 선물도 사가고요, 뭐 이런 것들 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시가 성장했고요, 상공업이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성장했던 계층이 도시 상공업자 조닌, 요 형광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별표 쳐주시고요. 조닌 계층이 성장했다. 도시 상공업자들이고요. 이 에도 막부 때는 이 상공업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사 계급이 조금 경제적으로는 좀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적 부를 가졌었던 조닌 계층이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문화를 조닌 문화라고도 해요. 자, 또 하나, 슈인짱. 슈인짱이란 건 뭐냐면 일본 상인이 해외로 나갈 때 받아야 되는 허가증이에요. 슈인짱. 요게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요거는 동아시아에서 많이 수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최근에는 조금 살짝 세계사 문제에서도 슈인짱의 개념들이 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아마 수업 들었던 친구들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조금 강의를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새롭게 좀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해외로 나갈 때의 허가증이에요. 일본 안에서 받았던 허가증을 슈인짱, 요걸 그냥 한자 그대로 읽으면 주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슈인짱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계층의 성장이다? 조닌 계층의 성장이다. 자, 외교적으로는요. 자,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왕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한테, 야, 조선 우리 다시 한번 외교적으로 좀 교류하는 게 어때? 예,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하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뭐
괘씸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잡혀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조건을 내걸면서 교류를 합니다. 그 보냈던 사절단이 통신사예요. 요건 그냥 뭐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고 요거 자체로는 세계사 문제에선 잘 안 물어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도막부는 기본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쇄국 정책. 특히 에도막부는 크리스트교에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 시대 때 이 일본에게 조총을 전해줬던 건 포르투갈이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좀 전도하다가 크리스트교를 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무역에서 그 팽을 당합니다. 일본한테. 자, 그렇게 되는데 이때 저희는 전도 크리스트교 이런 건 모릅니다. 오직 무역만 합시다 이러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이 허가돼요. 요것은 요 무역은 서양과의 무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랑도 전면적으로 허용됐던 건 아니고 그 짬뽕 유명한 도시 있죠. 나가사키. 나가사키 앞에 인공 섬을 만들어요. 그게 대지마입니다. 대지마. 이 대지마를 통해서 어디랑만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이 네덜란드가 전해줬던 서양의 학문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나타났던 것을 난학이라고 그래요. 잠시 뒤에 문화 파트에 나올 겁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란가쿠라고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 입장에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른 서양 세력들이 들어올 때 야, 일본은 손 대지 마! 라는 거 제가 했는데 별론가요? 어쨌든 손 대지 마. 이거 네덜란드 입장에서 야, 일본은 손 대지 마. 이거 나랑만 교류할 거야. 라는 거. 나가사키 앞에 인공섬 대지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대지마예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덜란드 국기가 있습니다. 여기 인공섬 손 대지마. 바로 그 대지마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마를 통해서 어디랑 네덜란드랑 에도막부가 교류를 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나타났었던 에도막부의 문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란학. 란학이라는 게 뭐라고요? 일본에 전해졌던 서양 학문이에요. 특히 네덜란드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이라든가 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졌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서양의 의학이 전해지면서 일본 내에서의 학문을 한번 정리하는, 의학을 한번 정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책 해체 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한번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동아시아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맞아요. 정확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닌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닌 문화 이거 많이 벌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문화적 향유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키라든가 우키요에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요. 가부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로 하자면 일종의 뮤지컬 내지는 뭐 오페라 뭐 비슷합니다.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잠시 뒤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키요에는 당시에 그려졌던 그림을 뜻합니다. 이게 가부키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즐기는 일종의 뭐 뮤지컬 겸 뭐 오페라 겸 뭐 비슷한 그런 것이 일본식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우키요에 우키요에 뭐 그림이 워낙 후지산으로 보이는 요 그림이 워낙에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에도막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막번 체제 그리고 상킨고타이 무과제 법도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성장했던 계층이 주닌 계층이 있었고요. 해외로 나갈 때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쇄국 정책이었지만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했었고요. 어디서? 손 대지마. 그리고 난학과 조닌 문화가 성장했다. 맞죠?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조닌 에도막부는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포인트를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미국에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뭘 말 안 들으면 페리 이러면서 들어와요. 페리 제독이 일본을 슬슬 약간 간을 봅니다. 야, 이러면서 쓱 들어와요. 그래서 페리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막 말 안 들으면 막 팰 것 같아요. 페리입니다. 자, 이 페리는 무력 시위를 합니다. 이 당시의 외교를 무슨 외교라고 하냐면 포함 외교라고도 하거든요. 그 해안가 주변에서요, 큰 포를요, 힘 있는 대포를 빵빵 쏘면서 자신들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힘 있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전에 보면 제가 꼬마 때 길거리에서 보면 막 성인 아저씨들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몸만 벗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 옷 벗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 좋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 덤벨 이거 공격했다간 이 근육에 죽어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싸움을 잘 못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이 정도 힘 있어 보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역시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1854년 일본이 개항하게 됩니다. 개항해요. 이게 미일 화친 조약이에요. 미일 화친 조약. 1854년은 연도 꼭 기억해 두세요. 워낙에 상징적인 연도입니다. 1854년 일본이 개항했다. 개항했다. 개항하면서 그랬대요. 뭐 개항을 하자는 세력도 있었고 또 개항에 반대했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진짜 제대로 일본의 근대화 시작하자 이랬대요. 시모다, 하코다테 두 개 항구를 개항했답니다. 예, 뭐라고요? 야, 우리 개항 시작하자 라고 했었답니다. 시모다, 하코다테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딱 넣어놓습니다.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가 뭐죠?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해 줄게 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예, 그래서 사실 요거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 이제 개항을 했던 조약이잖아요. 강화도 조약 당시에 최혜국 대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인정해준 그 조약은요, 82년도에 미국과 맺었던 조약에서 이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최혜국 대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가 지나요. 요게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이고요. 자, 주된 내용 보겠습니다.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한다.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 영사 주재를 허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게 더 오게 되면서 이런 게 있었답니다. 보세요. 자, 1854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이죠. 그게 58년, 즉 4년 정도 지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4개 항구에 추가 개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외법권이 여기서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협정관세. 협정관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관세가 뭐예요? 관세? 관세란 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 이걸 수입하는 거죠. 수입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걸 관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분필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분필이 우리나라에선 1,000원 했어요. 1,000원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이 완쌤한테 이 분필도 제공해주고 전국의 학교에 이제 분필이 제공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이게 100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입해와. 수입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뭐 물류비 같은 게 좀 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물류비 들고 뭐 나름 이름 남기고 해서 이걸 한 500원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거는 1,000원인데 해외 상품이 500원이면 당연히 다 500원 거 사겠죠. 물건의 질이 거의 비슷하다면.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이 분필 업자들은 완전히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 과정에서 적당하게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한 400원, 500원 정도의 세금을 붙이게 되면 얼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랑 비슷하겠죠? 그렇게 매기는 거, 즉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매기는 걸 관세라고 그러고, 관세는 그 나라의 주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세를, 일본이 매기는 관세를 미국과 협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즉 관세의 자주권이 침해받았다라는 것이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있어요. 미일 화친 조약,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자체가 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랬었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일 수호 통상 조약 1858년에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4개 항구를 개항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별책의 규정대로 관세를 부과한다. 협정 관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영사 재판권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자, 문제는 이때까지 막부는 어디 막부입니까? 정부는 어디 정부예요? 에도 막부 정부예요.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즉,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정확히 1603년에 시작하거든요. 에도 막부가. 쭉 에도 막부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그러다가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한 게 언제죠? 1854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요때 막부가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에도 막부 다음에 막부는 어느 막부냐면
어느 정부냐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등장했던 메이지 정부예요. 이 메이지 정부가 등장했던 건 1868년이라고. 즉 개항을 했던 1854년도의 미일 화친 조약이나 58년도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나 다 에도 막부 하에서 진행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나누는 건 언제로 나눈다? 1868년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도 막부라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일본의 일왕, 교과서 상으로는 천황이 있지만 실제적인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쇼군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장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법적 정당성이나 정통성은 좀 부족하지만 힘이 있으니까 유지가 됐던 것인데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을 당시 막부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이 불만이 뻗어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아 저거 뭐야? 아니 힘 있어서 우리가 그냥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이 이때쯤 일어나요. 메이지 유신 일어나기 전에. 이거와 같이 나왔던 게 존, 왕, 양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왕을 세워서 서양 세력을 막아내자라는 게 존, 왕, 양이 운동이거든요. 자, 그 결과 메이지 유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요 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모다, 시작하자. 기억나십니까? 시모다, 하코다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항구, 4개 항구는 굳이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니가타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요코하마, 고베, 그 다음에 나가사키. 이게 이제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4개 항구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조슈번, 사스마번입니다. 우리나라랑, 여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가까이 있는 지역, 요 지역이 지금도 일본 정치의 보수의 상징이에요. 이 조슈번, 사스마번이. 왜 그러냐? 이들이 막부 타도 운동을 주도하고 그 이후 정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조슈번, 사스마번에서 이게 지금도 일본의 군부의 핵심 지역이고, 그리고 뭐 지금의 일본 우파들의 거의 그 정치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어쨌든 조슈번, 사스마번에서 타도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1868년도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요 연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1868년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메이지 정부로 바뀔 때의 그 기준점은 언제예요? 1868년이에요. 그러니까 개항이라든가 미일 화친 조약이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다 에도 막부 때 있었던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드디어 왕정 복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왕정 복고가. 특히 이 메이지 유신 당시 했던 대표적인 이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폐번치현 조치예요. 폐번치현이란 건 뭐예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대요. 번이란 건 어떤 체제에 기반을 둔 것이죠? 쇼군이 통치하던 막번 체제에 기반을 두었던 게 번이잖아요. 그 번을 없애버리고 현이란 건 그 일반적인 중앙 집권 국가에서의 행정 체제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전 경기도 사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이러한 것을 남양주시 이런 게 현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행정 체제, 즉 왕을 기준으로 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행정 체제가 만들어진 게 폐번치현 조치라고요. 즉 이제 쇼군에 의한 통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대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이때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문명개화론이에요. 그래서 의무교육 실시, 신분제 폐지, 그리고 요거 형광펜 사절단 파견인데 이때 갔던 사절단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이와쿠라를 대표로 하는 그 사절단이 1871년도.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름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서양은 어떤지 한번 니네가 다 가서 와. 이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절단이요. 1년 넘게 돌아봐요. 미국 한번 갔다가 몇 개월씩 있어 했다가 유럽 한번 다 돌아보고 여러 나라를 또 돌아보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와쿠라 사절단. 요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이와쿠라고요. 여기 그 헤어스타일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그 2NE1의 산다라박 머리를 하신 분이 바로 그 이와쿠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던 인사들이 하나같이 그 이후 일본 정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국강병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제도라든가 철도,
특히 그 일본이 거의 엄청나게 그 관심을 많이 뒀던 게 철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물건을 이동시킨다라든가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철도 사업에 우리나라에 이 깔려져 있었던 철도를 대부분 다 완성했던 것도 사실 일본이죠. 그리고 징병제, 그리고 근대적 공장과 근대적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부국강병을 추진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지 유신이 나름 근대적 개혁과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되면서 대외 팽창으로 바로 이어지게 돼요. 대외 팽창으로.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게 류구를 편입합니다. 요거 잠시 뒤에 지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1879년입니다. 1879년은 워낙에 상징적인 연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이거든요. 제가 1979년생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뭐 그 상징적인 연도라는 게 왜 그냥 요거 연도로 물어본 적이 있어. 1879년. 그래서 원래는 류구 왕국이었습니다. 뭐 과거에 유구 왕국 뭐 이렇게 표현되던 데가 이제는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되었던 게 1879년이에요. 지금의 그 오키나와가 이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언제죠? 1876년입니다. 사실은 이 강화도 조약 맺을 당시에 일본 내에서의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18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정한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한론이 뭐죠? 한국을 정벌하자는 이론이에요. 정한론. 이건 무력으로 한국을 정벌하자, 뭐 침범하자라는 것이었었는데 사실은 이 정한론자들이 조금 이제 완벽하게 이것을 실행하지는 못하고요. 우리나라를 개혁시키는 걸로, 뭐 개화시키는 걸로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런 형태로 강화도 조약. 물론 이 강화도 조약도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까지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외 팽창을 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그 뭐 이권이라든가 뭐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국가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반대했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그래요. 아니, 다시 일왕, 즉 천황이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섰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하는 일본의 소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민권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사실은 큰 전체적인 정세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1889년, 저 연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1889년도에 일본 제국헌법, 이 일본 제국헌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메이지 헌법. 천황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자유민권운동과는 맞아요. 완전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민들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지 헌법, 즉 일본 제국헌법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 교육치거예요. 교육치거. 앞으로 우리 일본의 교육은 말이야!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가미카제 특공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게 된 근저에는 이러한 수십 년 전에 이런 교육제도, 국가의 교육 지침이나 교육 방향, 이게 이렇게 잡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일본 전체를 위해서라면 너 하나 둘은 희생해도 돼 라는 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본 제국헌법에 의해서 교육치고 1890년에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이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헌법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의 권한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되 헌법 조항에 따라 이행한다. 천황은 제국의회와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여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요한 해산을 명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국헌법의 기초에서 나왔던 게 제국의회입니다. 종종 요거를 연도로 최근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한판 붙습니다. 우린 그걸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1894년에서 95년. 우리가 한국사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이 이것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당시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뭐 요새 좀 나름 바꾼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청나라한테 되겠어. 청이 얼마나 대국인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보기 좋게 청을 보내버립니다.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지명입니다. 이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이게 이른바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뭐죠? 랴오동 반도. 랴오동 반도.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부르면 요동 반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타이완 섬. 타이완 섬을 일본에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누가? 중국이, 청나라가. 그래서 여기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 랴오동 반도가 여기입니다. 근데 타이완은 이때 그냥 넘어가고요. 랴오동이 문제인데 이때 이쪽에 있었던 러시아가 불만을 제기해요. 러시아가 이제 혼자 말하기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을 같이 부릅니다. 야, 일본. 아, 자식이 지금 뭐 귀엽다 했더니 너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이건 아니지, 임마. 어디 지금 막 청나라가 임마 이 손 뺏기고 해서 슬프고. 사실 원래 속내는 이거죠.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왜 네가 먼저 들어와? 자식아, 안 돼! 가!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혼자 말하면 좀 약간 말빨이 부족할까 봐 프랑스, 독일 막 그 등발 좋은 형들 딱 뒤에 데리고 있어. 일본 일로 와. 자식, 야!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한 거죠. 이걸 이른바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이때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다시 반환하고요. 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상당히 올립니다. 그리고 나선 속으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러시아, 다음엔 너네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일본은 뭐 사실 우리가 화나는 것도 많고 좀 우리의 역사에 참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저는 이 당시에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무서울 정도로 냉철해요. 당장 싸우긴 해서 이기긴 쉽지 않거든요. 왜? 한번 청나라랑 싸워서 이겼으면 기고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우리가 싸우면 다 이기겠는데?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참을 줄 알았어요. 참고 10년 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902년에 영일동맹, 러시아의 남하를 가장 꺼려했던 국가가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서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고요.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에 일본의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요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어떻게 랴오동 반도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게 일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04년에 그 당시 10년 전에 본인들을 압박을 가했었던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러시아는요, 유럽 내에서도 상당한 강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일본은 유럽 열강들 입장에선 거의 듣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그려진 만평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러시아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일본을 뭐 거의 이렇게 거의 그 곤충의 느낌으로 엄청나게 작게 그려놔요. 크기를 엄청나게 차이를 둬서. 그래서 야, 그 대국 러시아를 일본 니네가 상대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러시아를 꺾습니다, 일본이. 물론 그 뒤에는 영국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나서 맺었던 게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그렇게 되자 우리나라에게는 참 가슴 아픈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계속 확장하죠.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1910년에 한반도를 본인들이 완전히 강제 병합을 하죠. 1910년에 강제 병합을 하고, 그리고 31년도에 요 만주 지역을 공략합니다. 이걸 만주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년도에 만주국을 만들기도 하고요. 37년도에는 이젠 중국 본토를 공격합니다. 그걸 우리는 중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중일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 잔인한 행위가 바로 난징 대학살이죠. 1937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이 이렇게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되자 이제는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미국이요, 조금 개입하게 돼요. 야, 일본 쟤네 너무한데? 이렇게 하게 되자 일본은 우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동남아시아 거의 전체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자 그때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네덜란드가 ABCD 동맹이란 거래요. A, 아메리카, B, 브리튼, C, 차이나, D, 더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연료를 끊습니다. 들어가는 물자를 다 끊어요. 그렇게 되자 일본이 이거 배후에는 미국이 있지? 그래서 미국을 때린 게 태평양 전쟁이에요. 참 깡다구 하나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다가 원자폭탄 2발을 45년에 맞고 최종적으로 1945년에 패망했던 것이 일본의 근현대사의 말로였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징적인 연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류쿠 왕국이죠. 오키나와 현 설치가 1879년. 그리고 요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
했지만 타이완만 가져가게 되고 라오통반도는 반환했었던 것이 시모노세키 결과 이후 바로 삼국 간섭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은 여기가 홋카이도 아닙니까? 홋카이도 위에 있는 섬이 여기 엄청나게 큰 섬인데 이게 사할린 섬이에요. 사할린 섬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일본사 다 배워봤고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년 9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뭐 여기에 인물이 몇 명이 그런 건 여러분 절대 안 나와요. 막부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게 딱 떨어져야 돼요. 자료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첫 줄 읽고 알겠는데? 좀 더 읽어볼까요? 동인도회사 상관장 일행의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네덜란드 상관에서는 의사로 일하던 사람이 그 여정을 2차례나 참여하여 막부의 쇼군을 아련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냈다라고 합니다. 에도 막부가 되겠고요. 존인층이 성장하였다. 끝. 에도 막부 존인. 끝. 됐잖아요. 그렇죠? 에도 막부. 정답 1번입니다. 2번 볼까요? 헤이조쿄가 건설되었다. 이거 어디죠? 나라 시대.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었다. 메이지 정부. 다이카 계신 추진되었던 건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이죠. 645년 7세기니까.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었다. 이것도 메이지 정부. 되셨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가봅시다. 21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막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무가제 법도로 인해 우리도 쇼군을 뵈러 간다네. 다이묘께서 비용도 다 내야 하고 말이야. 1년마다 다니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요거 무슨 제도죠? 산킨 고타이 제도. 무가제 법도 어떤 막부? 에도 막부입니다. 전국시대 혼란이 시작되었던 것은 굳이 따자면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고요.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였다. 에도 막부 말기에 있었던 게 페리의 내항이라고 했었죠. 무력 시위. 정답 2번이네요. 천황이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 7세기 말입니다. 나라 시대보다 이전이에요. 원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하였다. 가마쿠라 막부.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을 시행했던 것도 나라 시대보다 이전이죠. 자, 3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22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기억 시기 봤더니 제국의회 개설이래요. 제국의회가 언제였죠, 여러분? 1890년인데 좀 더 읽어봅시다. 메이지 14년 천황은 누구를 메이지 23년까지 국회를 개설하라는 칙류를 내렸고요. 이 칙류에 따라 제국헌법 공포 이듬해에 의회가 개설되었대요. 막부가 타도된 이후 의회가 개설될 때까지 막부 타도가 언제죠? 1868년 메이지 유신에서 타도되었고 1890년 제국의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 말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정한론을 제기하는 정치가. 정한론은 언제? 1860년대에서 70년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있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네요. 되네요. 정답 1번. 2번. 진주만 기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 1941년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던 거. 방공협정 체결 1937년입니다. 요거 우리 이제 현대사 배우면 요건 지금은 조금 약간 낯설지 몰라도 이거 우리 현대사 배우면 다 나오는 겁니다.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858년.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되셨죠? 다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것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얼마 전 쇼군이 천황에게 아뢰기를 이제는 또 해서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메이지 유신이에요. 1868년. 나 보겠습니다. 조선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어제 호해로 보도되었다. 조선에서 일본군이 누구를 상대로 이긴 거예요? 청을 상대로 이긴 거네. 청일전쟁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일전쟁 언제죠? 1894년에서 95년인데 선생님 94년이 5년이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요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가볼까요? 류꼬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이게 언제고요? 1879년. 요 안에 들어가네요. 정답 1번.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 1895년인데 결과는 아까 요거는 전쟁 중이었죠. 나는.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나고 맺어진 게 뭐죠? 요 내용이잖아.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은 5년이라 하더라도 여기
나 이후에 있었던 게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건 1904년에서 05년. 일본이 시모다 등을 개항하였다. 시작하자. 이거 뭐였죠? 1854년 미루 하친 조약.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 1842년. 그래서 이게 같이 일본으로만 나오면 쉬운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런 걸 같이 섞어요. 일본의 현대사를 물어보는데 막 중국, 인도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수업 들으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문제 다 맞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요 이제 아시아 쪽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와 비슷했던 동아시아에서 끝났으니까요. 서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